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또 숨어있지만 낭중지추처럼 이렇게 도출됐던 섹터가 바로 증권주 쪽. 증권주 오늘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 임희연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료가 뜨거운데 비료 여쭤볼 수는 없잖아요. 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네. 하여튼 태풍의 피해가 좀 없어야 될 텐데 금융시장은 이 날씨하고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자, 증권업종의 주가는 이 절대적으로 거래 대금하고 시장 상황에 의존을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상식이고 현재 증권주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하긴 했지만 재료들을 충분히 녹여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인지 상황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희연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1년 선행 PBR은 0.7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PBR 기준으로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좀 차트를 뿌려서 놓고 보았을 때 보통 이렇게 거래 대금이 잘 나왔던 시기에는 증권주들이 평균적으로 PBR 1배는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거래 대금하고 주가 지수에 이제 아무래도 함수 관계. 네, 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 흐름이 좀 많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증권사들의 수익 구조가 이제는 더 이상 거래대금에 온전히 의존하지 않는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증권사들이 결국엔 이제 IB 쪽을 늘린다는 거죠. IB를 늘린다는 거는 결국에는 증권사들이 더 이상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식을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매매 중개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증권사들이 직접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기존에는 증권사들이 자금의 이제 중개업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면은 이제는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데 있어서 영위를 하게 되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증권사들이 지게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 만큼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디스카운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각이 좀 많이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이슈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사모펀드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에게 손실 반환을 하게 되면은 증권사들이 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가 좀 억눌려져 있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지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반해서 아직도 PBR 0.7배에 있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좀 아무래도 좀 저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리스크인데 이거를 과도하게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저평가네요. 그죠? 네. 네. 과거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상황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이 증권업에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줬을 거고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직관적으로는 저는 해외 거래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외환 시장에서조차도 이 환전 수요에 대한 것을 과거에는 뭐 조막조막했는데 지금은 무시할 수 없는 일간의 그 달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사들은 사실 위탁 계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해외에 무슨 주식을 살 때 개인 투자자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위탁 매매 이렇게 하잖아요. 중개인. 그러니까 이 해외 거래가 상당히 증권사들한테는 수익성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좀 들어서 PBR 0.7배 싸다 이 얘기는 공감합니다. 국내 로컬에서는 이제 수수료 인하 경쟁 이것은 어떨까? 리스크 요인으로 아직도 남아 있나요? 네, 아직도 리스크 요인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일평균 거래대금이 잘 나올 때에는 가장 최근에 거래대금이 잘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랑 같이 좀 비교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가 지금 2018년 상반기랑 좀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 테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북 테마로 인해서 좀 주가가 좀 세게 갔었던 경향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일평균 거래대금이 당시에는 13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지금은 21.8조 원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최대치랑 지금 비교를 해놓고 보면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수수료율이
6bp대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4.9bp 수준입니다. 거의 1bp 이상 지금 하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율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전체 시장이 커져서 오히려 수수료 이익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해외 네. 주식 쪽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서 환전 수수료도 받고 주식 중개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해외 주식이 그럼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5월까지만 지금 놓고 보았을 때 이건 예탁결제원에서 나온 통계를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제가 지금 산정을 했었을 때에는 일평균으로는 해외 주식 거래가 지금 한 3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에요. 근데 사실 3천억 원은 저희 지금 평균으로 21.8조 원 나오고 있는데 너무 적죠.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수수료 수익에 어떻게 이게 기여를 하느냐라고 하시면은 사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비해서 수수료율이 거의 4배 정도 더 높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놓고 본다면은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1.2조 원이 더 늘어난 거랑 동일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그러면은 한 거래 대금이 5% 정도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주식 샀다 팔았다 하시면 수수료 많이 내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단타 너무 치지 마시고 포지셔닝 플레이를 좀 하시든지. 네. 최근에 언택 시대를 맞아서 이제 새로운 그 영역의 확장,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증권업에 진출을 네. 했잖아요. 이런 쪽에 증권사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의 어떤 경쟁사들이 등장했다라는 개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온라인 증권사가 이제 출범하면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이제 수수료 경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증권사들이 기존에 하던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는 아예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현실화되지 않은 리스크를 사실 먼저 반영할 필요는 없고 네. 오히려 이러한 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네이버나 카카오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있나요? 지분을? 맞습니다. 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대우에서 1.7%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네.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에 이어서 2대 주주로서 35.3%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지금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지분 가치를 좀 지분 가치를 보셔야죠. 근데 저희가 지금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을 언론에서는 한 9조 원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지분율 33%면은 보유 지분 가치는 한 3조 원 정도로 보셔도 되는데 지금 한국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이제 막 3조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의 가치에는 전혀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한국금융지주의 자체적인 사업만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봐도 이거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땡. 끝. 네. 네. 신호를 좀 주세요.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네요. 저평가네요. 역대급의 거래 대금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개인 매수익이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더 남았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그 시황 팀에서는 하반기에 개인 이 추가 고객 예탁금이나 아니면 다른 MMF나 뭐 이런 쪽의 잔고를 보면서 추정하는 건가? 그런 것도 보고요. 저희는 이제 그 가계와 비영리 자산의 금융자산 증가율과 네. 그 안에서 이제 주식 포션을 같이 보는데요. 저희는 가계 비영리 단체의 금융자산 증가율을 올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주식 비중은 한 15에서 16% 정도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동안에 되면은 이제 부동산 비중이 좀 워낙 또 컸잖아요. 맞습니다. 깔고 앉아 있는.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추가적으로 지금 부동산으로 가기도 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뭐 사실 뭐 그 코인으로도 갈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지난 한 1, 2주 정도 보시면 코인이
또 야금야금 또 올랐어요. 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가상화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다시 뭐 비트코인 시장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의 추가 순매수 여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말잔이 있잖아요. 가계 네. 비영리 단체 이제 주식 말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가정들의 올해의 말잔하고 놓고 보았을 때 한 91조 정도가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에 개인이 순매수한 여력이 한 46조가 됩니다. 네. 하반기엔 추가적으로 45조를 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 계산으로.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같이 또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 예탁금이죠. 지금 고객 예탁금이 딱 46조입니다. 아, 이건 얼마든지 지금 주식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고 놓고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짧은 시간 내에 꺼지지는 않을 거다 쪽에 이제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 실탄이 넉넉한 상황들을 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탑픽 종목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키움증권 언제 한번 나오셔서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실제 또 주가 반영이 어느 순간 확 돼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 자, 키움증권 예상대로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 지금처럼 증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뭐 고팅 잔금이라든지 뭐 매수 여력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럼 봐야 될 그 증권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탑픽은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두 종목이고요. 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증권주는 뭘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사실 뭐 어떤 게 꼭 탑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질 정도로 모든 증권주가 이럴 때는 다 좋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제가 키움하고 한국금융지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증가했을 때는 가장 큰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리테일 MS를 지금 30%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거래 대금 중에서 한 5% 정도가 지금 개인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1조 중에서 80%면은 뭐 한 16조, 17조 정도가 하루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최소 30%가 키움증권이 가져가는 포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렇게 증시 호황기에서는 정말 빼놓고 갈 수 없는, 정말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뭐 최근에 시즌 주가 많이 가죠. 네. 시즌이 많이 가는 거는 결국에 코로나 진단 키트 잘 팔려서죠. NC소프트 가는 거는 리니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증권주, 그중에선 키움증권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상식인데. 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지금 같은 때에는 키움증권 만약에 비어져 있으면은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상당히 종목이 많지 공격적이신데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한국금융지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가치 투자의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인데요. 사실 앞서 카카오뱅크 네. 지분 가치.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이번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놓고 보신다면은 제가 이번 2분기 실적을 2,749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요. 이거는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 될 거고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2,300~400억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더 잘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렇게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제 그 거래대금 잘 나와서 수수료 먹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 외에도 한국투자파트너스라던가 저축은행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수익증권 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힐 수 있는 평가 이익이라던가 실적 개선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실적이 공격적으로 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그 상장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가치 평가가 온전하게 가치에 이게 반영이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점진적으로 결국에는 반영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놓고 보면은 지금 주가는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네. 사실 뭐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안 좋아질 것 같다면은 뭐 어떤 보수적인 스탠스를 이제 피해갈 수 있지만 좋으면 좋은 대로 뭐 국내 증권사들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주춤주춤하시잖아요. 네. 좋은데요 오늘. 네. 제가 사실 이제 그 안 좋을 때는 정말 그냥 아예 보시지 마세요. 정말 안 좋아요. 대놓고 말씀드리는데 좋을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오, 네. 그래요. 네, 힘이 느껴졌어요. 증권주 당연히 시장 흐름과 시장이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근데 공식된 질문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증권주는. 그러니까 키움증권 탑픽, 한국금융지주 탑픽 2 이렇게 1, 2로 보면 되죠. 맞습니다. 네. 보험주는 조금 요즘 저기 하죠. 왜냐하면
이 질문에 없는 건데 네. 여쭈지 말까요? 이게 어차피 뭐 뉴스로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그 홍수 피해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좀 그 손해보험사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다 이제 그 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로 잡히지만 이게 보험사들이 온전히 떠안는 게 아니라 재보험을 가입했을 거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사. 네, 이게 결국에는 좀 이제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역대급 태풍과 이제 홍수가 같이 이제 겹친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뭐 몇 년 전에 뭐 태풍 뭐 링링이 왔다 뭐 이런 거랑 사실 뭐 비교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아까 그 농작물 그쪽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비록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농협 손해보험 쪽에서 이거를 전담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쪽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건물이라던가 뭐 하우징이 이제 그 침수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피해는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생뚱맞게 보험주 여쭤봐갖고 아닙니다. 궁금했어요. 네. 네. 지금 뭐 태풍이 많아서. 하여튼 증권주는 지금 너무 좋다라는 거 그걸로 결론을 네. 짓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리서치 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였고요. 임희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